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 이강입니다. 오늘 또 3월인데 참 날씨가 참 따뜻하고 이제 봄이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야외 활동을 좀 많이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 주제를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한번 잡아봤는데요.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추워졌는데 오늘 같은 날씨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날씨가 풀린다고 하죠. 그래서 날씨가 좀 풀리고 하면 이제 주말마다 이제 다시 뭐 축구, 농구도 하고 뭐 테니스도 치시고 이제 다양한 이제 스포츠 활동 다시 많이 시작하실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참 많이 이제 다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발목 인대도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지면서 뭐 손목도 다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하면서 그 전공을 이제 발을 전공했죠. 발을 전공하고 또 소아정형외과 전공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전신을 다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발을 전공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인의 어떤 발과 관련된 질환, 이제 외상을 많이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소위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손상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되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 뭐 말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어떻게 원래는 이제 뭐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이라고 하는 게 아마 저도 아마 제가 전공의 할 때 하면서 이제 본 거니까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과 관련돼서 환자를 처음 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실제 이제 제가 이제 전문의 과정과 다 이제 펠로우 과정 마치고 실제 진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시작했던 게 아마 1010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제가 실제 이제 한 아킬레스건 환자를 이제 본 거는 올해가 2025년이니까 한 15년을 참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이제 저 차트가 아니라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발생 빈도가 뭐 10만 명당 5명에서 50개, 50명 이렇게 생기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 옛날의 보고들, 한 7, 80년대 보고들은 뭐 대략 5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뭐 10만 명당 뭐 30건, 요즘에는 이제 거의 10만 명당 50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사실 10만 명당 50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만 명당 5건이고, 그렇게 되면 2,000명당 하나, 어떻게 보면 되게 흔히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냐면 대부분 환자분이 남자입니다. 남자분들이고 이게 어떤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노년 이제 소위 노인분들 60세 이상 분들한테 생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통 발생하는 나이대가 딱 30대에서 50대예요. 그리고 그런 30대에서 50대 중에서도 좀 활동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활동에 대한 요구도 높으신 분들한테서 많이들 생깁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한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점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세적인 세계적인 추세 같아요. 좀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그게 되게 좀 정적으로 계신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레저 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아킬레스건 파열의 그 빈도도 훨씬 자꾸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는 아킬레스건 파열이 있다면 치료는 수술이었는데 한 2010년 정도부터 시작하고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나오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꽤 괜찮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수술적 치료가 맞는지 비수술 치료가 맞는지 논란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아직까지는 저 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비수술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게 한 2012년, 3년부터였으니까 저도 한 13년 정도 됐는데 한때는 되게 많이 했다가 그래도 요즘에는 좀 사실 아킬레스건 파열에서 비수 치료를 하는 빈도가 조금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여러 원인이 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왜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비수 치료, 수술 치료 다 좋은데 좀 비수 치료를 자꾸 좀 줄이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종아리 근육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 그림 보면 종아리 근육 쪽인데 이 빨간색 종아리 근육 아랫부분에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 노란색 붙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이 뭐냐면 계속 점프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꿈치를 들게끔 하는 게 이 아킬레스건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제가 꼭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적에는 아킬레스건을 밧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밧줄이 쭉 길게 되게 하는데 그게 일반 줄 달리기 하는 밧줄이다. 그 밧줄이 이렇게 쭉 일자로 있어야 되는데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꽈배기처럼 또 그 자체도 꼬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빨간색이 종아리 근육이고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쭉 보면 이게 아킬레스건인데 이 결이 보게 되면 결이 일자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결이 어떻게 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꽈배기처럼 꼬이는 거죠. 그럼 꽈배기처럼 꼬였다는 건 뭐냐면 어떤 조직이든지 이게 결국엔 혈액 공급도 받고 이제 그런 다양하게 이제 그거를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꼬여있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 점프를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꼬여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스트레스에 되게 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이제 파열이 잘 되는 거죠. 또 이제 아킬레스건 자체가 이제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중간 부분이 꼬여 있는 부분이 또 혈액 공급이 딱 봐도 이 혈관이 이제 내측에서도 오고 외측에서 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건 자체도 이제 구조적으로 꼬여 있고 이 부분이 꼬여 있으면서 또 그 꼬여 있는 부분에 혈액 공급이 좀 더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취약합니다.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아킬레스 건염도 잘 생기고 파열도 잘 생기고 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 하느냐?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러면 다양한 이제 어떤 방법들이 많긴 한데 의사들마다 다 달라요. 저도 제가 수술할 때 저만의 방법이 다 있긴 한데 뭐 쓰는 실도 다를 수도 있고 뭐 얼마나 절개할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말 그대로 힘줄이 한번 이렇게 끌어졌다 하면 일단 실로 어쨌든 꼬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그게 단순한데 그러면 수술을 안 하고 비술적 치료를 하는 건 뭐냐라면 그거는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초음파를 봐요. 초음파를 검사를 해갖고 이게 보면 이제 아킬레스건이 터지게 되면 여기 왼쪽과 오른쪽 사진 보면 여기 검은 부분 이게 틈이거든요. 이 틈을 발을 움직여가면서 이게 아킬레스건이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하는지 보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 접촉이 되면 이제 수술이 그러니까 비수적 치료가 가능하다 얘기하고 좀 움직여도 계속 이렇게 움직여 봤는데도 불구하고 터진 힘줄 자체가 서로 계속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러면 어떻게 보면 공간이 크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조직으로 메꿔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안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비수적 치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확인해 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봤을 적에 어떤 비수적 치료 가능하다라고 이해할 것 같으면 제가 보통 그 틈을 보통 5mm 이내는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5mm가 우리가 보면 자로 보면 얼마나 작아요. 근데 사실 허용 가능한 그 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수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초음파를 봐가면서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아무는지 보는데 다 옛날에 제가 보고 했던 이제 여러 이제 자료들인데 이걸 이제 움직여가면서 봅니다. 이렇게 움직여보면 터졌는 게 이제 양쪽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 어때 이게 쭉 서로 밀리면서 서로 이렇게 접촉이 되잖아요. 접촉이 되는 형태를 보고 이제 이게 아킬레스건 치료에 있어서 비술 치료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갖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케이스도 보게 되면 떨어져 있던 게 서로 쭉 접촉을 하죠. 이러면 이 자세로 그냥 기부스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비수적 치료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시 보다 보면 쭉 해서 이게 딱 키스하듯이 딱 붙죠. 이러면 이제 사실은 안전하게 비수적 치료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아니면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살짝만 그렇게 붙는 경우들도 있어요. 쭉 벌렸다가 지금 요거도 보면 초록색 부분, 화살표 부분이 접촉되는 부분인데 아킬레스건 자체는 되게 두꺼운데 이게 살짝만 접촉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사실 이게 이렇게 안부를 하고 과연 괜찮을까? 그래서 보면 논란이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 아킬레스건 파열 때문에 제가 비수적 치료를 한다면 물론 어디를 찾아봐도 뭘 해도 괜찮다, 뭐 어디가 기준이다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경험이 많지 않은데 뭐 이렇게도 해봅시다 저렇게도 해봅시다 해서 환자분들께 사실 배웠어요. 배워서 쭉 봤는데 이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파열됐다고 해서 똑같이 이게 뭐 수술을 꼭 해야 돼요 비수술 치료를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파열되는 형태가 다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아무래도 자꾸 말려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아킬레스건 파열과 관련돼서 조금 쉽게 치료를 하고자 하신다 하면 아무래도 그런 이제 아킬레스건 치료에 있어서 어떤 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최소한 다치고 꼭 일주일 안에는 꼭 와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프로토콜인데 보통 이제 딱 비수 치료를 해도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한 3주 정도는 이제 통깁스를 하고 그 3, 4주 사이에 깁스를 풀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보조기를 신으면서 이제 재활을 쭉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한 6개월에서 7개월 차 됐을 적에부터는 이제 아주 가벼운 이제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끔 스포츠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제 한 발로 뒤꿈치 들기가 잘 되는 분들에 한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대략 한 5년 전쯤이에요. 5년 전쯤에 이제 그 해외에서 플랭크 클리닉스라고 해서 이런 족부족관절 발 쪽으로 있었던 그런 논문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된 걸 다 정리를 해서 이런 리뷰 논문 형태로 만드는 그런 이제 그 보고가 있었어요. 보고 있었더니 여기서도 저희랑 비슷해요. 보통 이제 그 비수조 치료를 이제 하고 안 하고 기준을 보통 7일 이내에 다치고 나서 7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재활 치료를 하느냐? 여기서 보통 한 2주까지는 이제 절대 들이지 않고 이제 통깁스를 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 2주 넘어가면서부터는 3주차부터는 이제 그 부분적으로 치중 부활을 하는데, 그 대략 그 이제 한 달 반, 그러니까 6주에서 8주차까지는 절대로 발목을 이렇게 90도 이상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게 발을 약간 이렇게 좀 당기는, 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올리는 형태의 어떤 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발이 아래로 처지게끔 해야 되는데, 억지로 발을 90도로 확 당겨 버리게 되면 이게 늘어나거나 재파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달 반 가까이는 이제 그런 이제 각도 범위 제한을 되게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그러면서 대략 한 16주, 즉 한 3달에서 4달까지는 이제 조금씩 이제 운동량을 늘어가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완전히 이제 그런 리턴 투 스포츠, 리턴 투 플레이,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을 하려고 하면 꼭 12개월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아킬레스건 파열이 오잖아요. 그럼 사실 이분들이 보면 특징이 다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넘치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해도 절대 그 말 안 듣고 보통 의사가 괜히 그렇게 하는 거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설마 하면서 조금 빨리 운동을 시작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럼 꼭 탈이 잘 납니다. 꼭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할 텐데요. 하여튼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힘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는 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딱 붙는 것 자체만도 한 3개월 걸리는데, 그게 다시 어떤 길이라든지 그게 다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1년 걸립니다. 그래서 꼭 1년까지는 절대 무리하지 마라. 꼭 그 얘기를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비수 치료. 그럼 정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아킬레스건 파열이 있는데 비수적 치료가 정말 된단 말이야?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다른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항상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질문하면서 자료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음파로 저는 이제 꼭 확인을 합니다. 이게 보면 실제 제 끝에가 이제 처음 왼쪽에 보면 이게 이제 완전 파열된 시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 쭉 엉덩이면 서로 이렇게 접촉이 되죠? 접촉이 되고 하는데, 이게 보면 실제 늘어뜨리면 또 이게 또 완전 터졌다 보니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따로 노는데, 이게 한 3주만 되죠. 가운데 게 3주 차인데 3주만 되잖아요. 그럼 벌써 뭔가가 조금씩 같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3주만 돼도 벌써 조금씩 보입니다. 그렇지만 봐도 알겠지만 시꺼먼 거 보이죠. 이거는 다 아문 거 절대 아닙니다. 뭔가 한 가닥 이제 살짝 붓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서 대략 한 6주 차가 되면 어때요? 훨씬 더 그 끊어진 그 밧줄 같은 힘줄이 어때요? 뭔가 연결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 보이죠?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시꺼멓게 보이고 뭐 볼록볼록 들어간 게 아직까지도 갈 길은 멉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이 정도 보면 늦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걸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에서는 이제 신발을 안 신는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뭐 기부스를 할 때까지는 잘 쫓아오시다가 보조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밖에서 신던 거니까 집에서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마 괜찮겠지 하면서 풀다가 꼭 탈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어떤 다른 해외 보고하고 비교해서 볼 적에 그런 아킬레스건 파열에 있어서 어떤 보조기를 착용해야 되는 시기라든지 혹은 그런 어떤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훨씬 더 조금 연장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집에서 그냥 맨발로 터벅터벅 거는 게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서양 분들이라든지 이제 다른 나라는 대부분 이제 그 실내에서도 사실 그런 꼭 이제 뭐 맨발로 다녀야 된다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슬라이드만 딱 봐도 아킬레스건 파열에 있어서 어떤 그 소위 이제 비수조 치료가 가능한 환자분들이기만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무 탈 없이 잘 붙을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대략 4주차에 요 사진 4주차, 8주, 12, 16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4주차에 보면 살짝부터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얇게 있고 또 얇게 해서 살짝 붙은 게 보이죠? 근데 붙는 게 8주차 되면 어때요? 이게 더 두꺼워진 게 보이고 대략 이제 12주차 그 다음 거의 뭐 3개월 반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주 일자로 엄청 두껍게 붙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파열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물 좀 잠깐 마실게요. 비수적 치료가 가능한 환자분들에 한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합병증은 그럼 없느냐?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힘줄 자체가 늘어나는 게 제일 겁나요. 근데 왜 늘어나냐면 수술을 하게 되면 안에 실이 박혀 있으니까 그 짱짱하게 잡아주는 게 좀 있는데 이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에 뭐가 잡혀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무슨 찰흙 늘어나듯이 잘 늘어날 수가 있어요. 늘어나면 되게 골치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는데 파열을 입고 나서 이렇게 그 파열 부위에 이렇게 물이 좀 차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물 찼던 분들 중에 이제 크게 문제됐던 분은 딱 한 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뭐 한 13년 이상 그 치료를 해본 결과. 그래서 대부분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꺼멓게 초음파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킬레스건 다 괜찮은데 안에 이렇게 물이 차는 거죠. 아마 이게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서 이게 파열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가 이제 그쪽이 제대로 아킬레스건 자체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수술하는 실로 꼬맨다는 얘기를 드렸고 간단하게 비수로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소개 좀 해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무조건 이제 비수술 치료가 좋은 거겠죠?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술 치료의 어떤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수술을 하나 비수술 치료를 하나 결국에는 어떤 기능적인 어떤 그런 예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초기에 첫 몇 달까지는 그렇고 한 첫 몇 주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수술 치료가 진행이 좀 빠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행이 좀 빠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좀 이게 좀 다른 게 아무래도 이제 아킬레스건 다치신 분들이 집에서 노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보통 이제 다들 이제 직장 생활 같이 이제 소위 생업이 다 있으신 분들인데 이게 좀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눈치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에서. 그래서 그런 뭐 기부스를 해야 되는 시기, 보조를 해야 되는 시기, 그걸 사실 되게 예민합니다. 다들 저한테 여쭤보는 게, 이게 꼭 보조기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막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몇 주 조금 더 빨리 뭐든지 갈 수 있는 게 있고, 비수술 치료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디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실을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오른쪽 발을 다친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엑셀러레이터랑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못하는 시기가 비수술 치료를 하는 경우에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거를 좀 감안해 가면서도 환자분들하고 수술을 할지 비수술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뭐 무슨 초음파를 봐갖고 확실히 가능한지를 무조건 봐야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면 비수술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 그러면 그 단점은 뭐가 없느냐?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근육이 좀 약해진다는 게 또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재파열의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고, 다시 아주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하는 데서 좀 더디다라는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리고 이게 근데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앞에서 이제 뒤에 쭉 이제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 논문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전반적 어떤 환자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크게 수술하나 비수술 치료하나 장기간으로 볼 적에는 장시간을 봤을 적에는 큰 차이는 없더라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코펜하겐 대학에서 이제 나온 이제 소개한 논문인데 이거를 사실은 좀 그 환자들마다 이게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재활을 해가면서 해서 봤더니 수술적 치료를 했던 분들이나 비수술 치료를 했던 분들이나 큰 예후의 차이는 없다라고 하고 심지어 이렇게 개별적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재활이라든지 그거를 좀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런 이제 힘줄이 늘어난다든지 어떤 그런 종아리 근육이 약해짐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수술을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 되면 수술적 치료나 비수술 치료가 크게 상관은 없다, 차이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악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요 논문 같은 경우도 이제 2021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메타아날리시스라 그래갖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고된 논문들 쭉 정리해서 보니까 사실은 어떤 재파열 가능성의 어떤 그 확률을 따지자면 솔직히 이제 그 비수술 치료했던 소위 기브스라고 했던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빈도가 수술적 치료했던 경우보다 그 리스크가 훨씬 높다라고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확인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있어서 어떤 그 합병증의 빈도를 따졌을 적에 큰 차이는 없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큰 의미가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이제 2022년에 또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제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고 해서 저희들 또 약자로 NEJM이라는데 이 학술지는 의사가 혹은 의과학자가 평생에 이 학술지의 논문을 하나 게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혹은 집안의 영광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엄청 권위가 있는 이 학술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영향력이 많이 있는 그런 논문들을 이제 게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어떤 논문은 사실 거의 게재된 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무슨 당뇨라든지 뭐 비만, 고혈압, 소위 훨씬 더 환자가 많은 그런 병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거는 좀 관심사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여기에 좀 게재가 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데 정형외과 영역은 아무래도 특히 정형외과 어떤 뭐 예를 오늘 그 주제인 아킬레스건 파열 그러면 그게 사실 좀 일반적으로 관심도가 좀 떨어져도 되게 조금 아주 국소적인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잘 게재가 안 되는데 이게 3년 전에 딱 3년 전이죠. 이게 하나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비수술 치료랑 이제 수술 치료를 했는 아킬레스건 파열 환자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봤던 건데 이제 환자들을 한 1,600명 정도 되는 환자들을 뭐 이거저거 다 이제 빼고 나서 보니까 한 55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이제 랜덤하게 이제 184명은 비수술 치료하고 185명은 통상 기본적으로 쬐고 하는 수술 치료했고 또 다른 185명은 그냥 최소 침수보다 조금만 쬐고 하는 수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그룹을 비교를 해서 봤던 겁니다. 비교를 해서 봤더니 1년째 됐어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1년이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한 거나 비수술 치료를 한 거나 그 차이가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건 ATR 스코어를 갖고 아킬레스건 파열이 됐을 적에 환자들 기능적 점수를 본 건데 그게 원래 내 어떤 그 삶을 어떤 사는 데서 기본적인 소위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원래도 다치기 전에도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근데 그게 아킬레스건 파열이 있고 나서 얼마나 떨어지는 건지 봅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 3개월 차에 떨어진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1년 차를 봤는데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대략 한 3개월째에서부터 시작해갖고 1년차까지 그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어때요? 비슷합니다. 비슷한 걸 딱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확실히 아무래도 초기에는 이 빨간색 제 선이 이게
수술적 치료를 했던 건데, 이게 초록색이 비수 치료한 건데, 초기에는 소위 그 점수가, 원래 기능적으로 점수 확 떨어졌던 정도가 아무래도 그게 이제 비수 치료했던 경우가 조금 더 심한 거죠. 더 심한. 소위 이제 기능적으로 더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건데, 그렇지만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게 결국 비슷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큰 틀에서는 비수 치료를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 정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직장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환자분들이 빨리빨리 아물고자 하는 그런 조금 있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조금 비수적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1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아킬레스건 팔 환자분들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꼭 환자분한테 말해요. 일단은 이거 다 아물려면 어떠한 형태의 치료를 받든 간에 일단 기본 3개월이다. 제가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 1개월, 2개월,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가는데, 보통 3개월까지는 reparative phase 해갖고 이제 소위 치유되는 시기는 보통 3개월이면 어느 정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는데, 그러면서 3개월 차부터 12개월까지는 뭐냐면 리모델링 페이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소위 아킬레스건이 조금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어떤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킬레스 건형 때문에도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저하고도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고 나서, 아니 비수 치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뭐 캔들 너무 아파 힘들어요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이 리모델링 단계에서 뭔가 치료가 적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혹은 원래도 아킬레스건 파열 되기 전에 아킬레스건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았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아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킬레스건 파열이 딱 됐다 할 적에 뭐 이게 차라리 뼈가 아쉬워요. 뼈는 차라리 3, 4개월이면 딱 붙는 그런 게 있지만, 이게 그 힘줄은 특히 아킬레스건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린다.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그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떤 점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종아리에 힘을 주는 능력을 쭉 해서 보게 되면, 어떤 위에가 이제 6개월 차고 밑에가 이제 1년 차인데, 어떤 전반적으로 흐름이 큰 차이는 나지가 않습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수술적 치료나 비수 치료는 그 차이는 없는데, 이게 있어요. 그 소위 합병증의 발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합병증 발생은 어떠냐? 해서 봤더니, 여기 non-operative treatment, 이게 이제 소위 비수적 치료거든요. 요 그룹에서 보면 제가 빨간색 줄을 그어놨는데, 이제 힘줄이 늘어난 경우 한 경우, 수술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리럽처를 얘기하는 건데, 이 리럽처라고 하는 재파열, 이 재파열 빈도도 확실히 수술을 해도 물론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비수적 치료를 했을 경우에 그 빈도가 엄청 많이 높이 올라간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무서워요. 되게 생각보다 잘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합병증이라고 하는 게 비수적 치료를 했을 적에 이전 이제 뭐 힘줄이 좀 늘어나거나 재파열이 가능한 빈도가 훨씬 높아진다라는 건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실 환자분들이, 제가 아무래도 아킬레스건 환자분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첫 치료는 아킬레스건 파열과 관련돼서는 집 근처 병원에서 뭐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든지 비수 치료를 하든지,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뭔가 이렇게 늘어난다든지 혹은 이게 재파열이 됐을 적에 저한테 오십니다. 저한테 오시면 이게 그러면 이게 처음 다친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이거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면서 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니까 좀 이렇게 안 될까요? 하고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다시 단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재손상이 된 거는, 이거는 사실은 생각보다 치료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꼭 이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논문, 이 NEJM에 나온 논문을 이 편집자, 이 에디터가 이 논문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여기서 딱 강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능적인 면에서는 수술을 하나 비수 치료 하나 뭐 잘만 치료되면 두 개 똑같다. 어느 게 더 낫고 뭐 못하고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제가 딱 이제 발치하고 적어놨어요. 이제 줄 그어놨습니다. Message is now clear. 아주 메시지가 확실하다. 뭐가 확실하냐?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게 surgery substantially lowers the risk of re-rupture. 그러니까 재파열을 어떤 리스크, 어떤 그런 위험을 줄이려면
결국에는 수술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자체는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느 치료가 낫다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제8 하나만 따져서 봤을 적에는 수술적 치료를 차라리 생각하는 게 낫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수술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무리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한번 치료를 하다가 다시 손상이 된 거는 생각보다 치료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JBJS라고 해갖고 미국 종합학회지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이런 저널이 있는데 여기에 그 아킬레스 건의 어떤 대가라고 하는 힘줄 대가라고 하는 이제 마플리 교수님께서 이제 딱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뭐라 적히냐면 in some countries 하면서 이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제 비수저 치료가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 팔서의 어떤 스탠다드 프랙티스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꽤 많아요. 무슨 캐나다라든지 호주, 뭐 뉴질랜드, 영국 이쪽은 이제 비수저 치료가 거의 대세 같아요. 대세가 심해졌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사실 저한테 환자분들 중에 뭐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이제 주재원으로 가셨던 분들 이제 중에 그 해외 거주 그런 지역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비수 치료를 하다가 그의 결국에는 잘못 치료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고 비행기 타고 저한테까지 오신 분들이 이제 더러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비수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제8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환자분들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킬레스건 팔 때문에 치료 받았는데 나는 너무 힘도 없고 기능도 너무 떨어지고 쩔뚝거리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병원들마다 치료 잘 됐다,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늘어나서 안 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나서 안 물어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 이런 비수저 치료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치료는 이 선생님이 꼭 얘기를 해요. 이제 more technically demanding 훨씬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result may not be as good as with primary repair. 처음에 딱 꿰매서 간단하게 수술한 것보다 그 경과가 썩 좋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수저 치료라고 하는 게 잘 해야 되고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잘 쫓아올 수 있는 분들을 한해서 가능한 거지 결코 그게 쉬운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리모델링 되는 시기가 워낙에 오래되기 때문에 1년씩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논문도 이제 2018년에 나온 논문인데 아킬레스 텐던이 다 아물고 나서도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약 6개월까지 계속 길이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그 뭐 이런 다양한 뭐 아킬레스 팔 관련된 뭐 카페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 같고 한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각도를 회복해서 소위 이제 그런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해서 뭐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안 좋은데 여러 번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킬레스건은 원래 길이대로만 딱 유지가 되지 더 늘어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능적 회복이 돼야 되는데 소위 점프가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길이가 늘어나다 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플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아킬레스건 파일이 있으면 어쨌든 그 스트레칭 같은 걸 이제 가동 범위 회복하는 거를 어떤 최대한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그 주제는 뭐였냐면 이제 아킬레스건 파일에 있어서 어떤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초음파를 딱 보고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해당이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즉 그러면 비수술 치료를 하나 수술적 치료를 받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는. 소위 그 허용 범위 안에서는. 그렇지만 비수술적 치료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 치료를 한 것에 비해서 어떤 재파이라든지 아킬레스건 길이가 늘어나는 것의 빈도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처럼 이제 이런 이제 갭을 평가를 안 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는 그런 논문이에요. 사실 그런 논문들에서 그런 거고 이거를 사실 딱 5mm 이내로 틈이 좁고 그리고 재활을 잘 쫓아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하자는 대로만 잘하면 제가 꼭 괜찮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잘 어려워요.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 비수치를 해갖고는 좀 재파이 생겼다든지 혹은 힘이 좀 늘어났다 하면 그것 자체가 치료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제 만약에 어떤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의사 선생님의 딱 지시대로 잘 쫓아서 해야지. 그 어느 정도 괜찮겠지. 이제 느낌 괜찮으니까 나는 지금 좀 편하게 갈래. 그럼 절대 안 된다. 제가 환자분들, 아킬레스건 파열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제가 언제까지 꼭 목발하세요, 언제까지 보조기 하세요 하는데, 오늘 딱 봤는데 막 걸어 다니고 오시는 분이, 아니 목발 빼고 막 걸어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여쭤보면 그냥 괜찮던데요? 아니면 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6개월, 1년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아프다라고 해서 나은 게 아니니까 꼭 아킬레스건 파열에 있어서는 조금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잘 천천히 가려고 좀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좀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부터 폴마타 HR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며칠 전부터 발 뒤꿈치 부분이 당기는 느낌인데 눌러서는 통증이 없는데 발가락을 안쪽으로 접었을 적에 뒤꿈치 윗부분이 당기는 느낌이 드네요. 자, 요거는 뭐냐면 뒤꿈치가 당긴다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종아리 근육 문제 혹은 이제 아킬레스건 문제,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후경골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엄지발가락을 구부러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구부러주는 근육이, 그게 결국에는 내가 발가락 구부렸을 적에 통증이 그게 쭉 힘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발가락을 이렇게 쫙 구부러주잖아요. 발가락을 이렇게 구부러주려고 하면 그 힘줄이 이렇게 와서 발목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발가락을 구부렸을 적에 뒤가 아프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거를 장무지 굴곡 건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영 뭐가 낫지 않는다 싶으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럼 한번 그 발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께 한번 찾아가서 이런 증상을 말씀드리면 아마 그 장무지구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리게 될 거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보통 엑스레이도 확인하고 초음파로 이제 힘줄 자체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뭐 기부스를 해서 좀 휴식이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먹는 약을 해서 좀 금방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잘 안 된다 하면 그 해당 부위에 이제 또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걸 다 했는데도 안 낫는다. 그러면 이제 관절 내시경 들어가고 그 염증 있는 부분을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간단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런 병 자체가 보통은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뭐 축구를 좋아한다든지, 뭐 배구, 뭐 농구를 많이 한다든지, 혹은 여자분들한테 있어서는 그런 이제 발레 같은 거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꾸 발목을 자꾸 내려갖고는 소위 뒤꿈치 들어주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면 이 뒤꿈치 이 부분이 자꾸 살이 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그 증상이 된다, 계속 지속된다 싶으면 한번 꼭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을 좀 권장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놔주셨는데, 발목 재활할 때 거리를 두고 벽에 무릎을 닿게 하는 스트레칭을 할 적에 제 발목을 접힌 부분에 찝힌 느낌인데 경비인대 때문에 연골이 손상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스트레칭을 계속해서 늘려줘도 되는 건가요? 헷갈립니다. 아마 제가 이해를 똑바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발을 이렇게 할 때 이긴 거죠. 발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할 적에 앞쪽에 핀다 하는데, 그럼 그 연골의 문제이냐 혹은 이제 경비인대 때문이냐 하는데, 일단 뭐 다 모든 게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경비인대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이 경비인대라는 건 이제 비골과 경골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인대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인대가 좀 많이 부어 있거나 부수적으로 하나 더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발목을 스트레칭 한다고 쫙 종아리를 이렇게 늘려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찡기는 거죠. 이 부분 찡기면서 통증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거를 갖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충돌증후군, 연부조직 충돌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뭐 좀 너무 무리하게 스트레칭 안 하고 좀 소염제 좀 먹어가면서 그 부위가 좀 가라앉게끔 해볼 수도 있고, 만약에 먹는 약으로 안 된다면 주사체로 해갖고는 그 자체가 어떤 이제 좀
염증이 가라앉게끔 인위적으로 주사를 해갖고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갖고도 안 나으면 수술을 해갖고 내시경으로 그 부분을 좀 청소를 해주게 되면 훨씬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골하고 관련된 거냐? 연골 가능성은 사실은 이제 연골 때문에 문제될 것 같으면 꼭 그렇게 해서 아프진 않고, 연골의 문제인 경우는 보통 그냥 디디는 행위 자체로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뭐 시리다든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취해서 아픈 거는 연골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경비인대 손상이었을 가능성이 좀 많고요. 그 외에 어떤 다른 충돌 증후군 혹은 뼈가 자라난 그런 경우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스트레칭은 조금 안 하는 게 좋겠죠. 스트레칭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번 좀 휴식을 좀 취해보고, 그리고 왜냐면 스트레칭 과도하게 해서 그 부분이 좀 부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증상이 있다면 좀 1, 2주씩 좀 휴식도 취해보고, 정 안 되면 좀 약도 좀 먹어보고 소염제 좀 드셔보시면서 한번 경과를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갖고도 안 나으면 한번 병원을 한번 방문해보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자, 또 핵시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까치발 운동을 추천하던데 아킬레스건 파열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사실 까치발 좋죠. 까치발 좋은데, 까치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소위 이거를 종아리 근육 아킬레스건 자체를 수축하는 거고, 근데 저는 그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킬레스건 자체를 늘려주는 소위 발꿈치를 들어주는 그 스트레칭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이제 특히 요즘 같은 이제 시기죠. 겨울 내내 추워갖고는 좀 운동을 좀 많이 안 했다가 갑자기 이제 날씨가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이제 풀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주말에 나가갖고 좀 한번 공 한번 차볼까, 좀 한번 러닝을 좀 한번 가볍게 해볼까 싶은데, 그런데 그거를 준비 운동 한다라고 하면 꼭 이제 한쪽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을 다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꿈치를 들어주는 스트레칭도 중요하고, 줄여주는, 소위 내 발을 내려주는 스트레칭 다 중요하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운동이 아니라 다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쪼그려 앉기가 안 되는데 노력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지요. 발목이 약해서인지 오래 걸으면 다음날 인대 늘어난 것처럼 발목 뒤쪽을 만지면 아프고 쩔뚝거립니다. 헬스장에서 발목 돌리는 운동 카프레이스를 하면 도움이 될까 하고 있는데, 스쿼트를 할 때도 자세가 어정쩡해 고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람일보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쪼그려 앉기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종아리가 이제 타이트한 거죠. 실제 길이가 짧아서 타이트할 수도 있고요. 혹은 평발이라든지 무슨 오목발에 발의 변형이 있어갖고 뒤꿈치 축이 틀어짐으로 인해갖고 그게 타이트해져갖고 그게 증상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해결을 보고자 하신다면 우선 원인이 뭔지부터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을 종아리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종아리가 이렇게 좀 뭔가가 많이 타이트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길이가 근육 자체가 짧은 건지, 아킬레스건이 짧은 건지, 혹은 어떤 발의 어떤 변형으로 인하고 그런 틀어짐으로 인해서 타이트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해서 그거를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그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저런 경우를 해갖고도 안 나오면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방학 기간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이런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아킬레스건 부분을 조금 늘려드리는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되게 필요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런저런 했는데도 안 낫는다 하여튼 일단은 꼭 가까운 발 전문의 선생님을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수술 치료도 경과보다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수술적 치료도 생각보다 많이 한다. 근데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게 수술을 오면 다 수술한다는 게 아니라요. 워낙에 이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발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워낙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소수이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빈도로 따지면 적지만 그렇지만 실제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특히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나이대가 좀 어릴 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대략 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그때가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그 군대 갈 무렵 20대에서 30대 그 무렵에 한참 운동 좋아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뭐 이런저런 걸 해보고도 안 나오면 수술적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질문이 또 있네요. 우리 뚱띵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한발서기 운동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걷기 운동이 하루에 몇 분, 몇 시간, 몇만 보까지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걷다가 뛰다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걷다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려고 하면 뚝 하는 소리가 들려서 더 이상 뛰지는 않고 걷기만 하고 있습니다. 뚝 소리가 무슨 증상일까요? 우선은 이제 걷기 운동을 얼마나 좋느냐. 제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일단은 걷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꼭 우선은 걷기 운동이 좋다라고 해서 모든 걷기가 다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경사진 내리막길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리막은 아주 안 좋아요. 우선은 이게 내리막 같은 어떻게 발이 약간 힐 신는 것처럼 뒷급이 올라오면 이렇게 디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발 자체 피로감을 좀 많이 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내리막길에서는 예를 들어서 계단 같은 경우는 내가 체중이 예를 들어서 뭐 70kg다라고 할 것 같으면 평지 걸으면 그대로 그 체중이 실리는데 그게 내리막길에서는 그 체중의 10배, 15배가 실리는 겁니다. 그럼 700kg, 1000kg가 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막길은 되게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할 거면 꼭 평지를 걷기를 하시고요. 그럼 그 시기와 뭐 얼마나 해야 되느냐. 사실 그거는 다 제각각일 것 같은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픈 걸 참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통증이 참 우리가 다 견디기 힘든 건데 한편으로 통증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몸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좀 걷다 보면 조금 말이 좀 필요해진다 싶으면 이걸 넘어서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내 몸이 오늘 여기까지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가야지. 이거를 이제 마음 10만 보 걷기 해야지. 나는 요즘에 러닝이 유행하니까 최소한의 하프 할 수 있는 10km는 나 어떻게 해야지.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니까 그거는 조금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 조금 좀 당기네 싶은 느낌이 드는 정도에서는 멈추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걸으려고 할 때가 뚝 하는 소리가 난다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뚝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이제 어떤 관절에서 뚝 소리 나는 걸 우리가 탄발음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스나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자체를 되게 병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아파온다든지 뭔가 걸려서 뭔가 움직이면 제약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꼭 한번 진찰을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발 뒤쪽에 비골건이라고 하는 이제 발목 뒤쪽에 비골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탈구가 되면서 이렇게 딱딱거릴 수도 있고 발목 앞쪽에 또 뼈하고 그 발가락을 신장시켜주는 힘줄이 또 튕겨서 또 딱딱거릴 수도 있고요. 여러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발목 뒤쪽에서 뼈 조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연골 조각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증상이 특별하게 없으면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딱 하려고 하면 그게 떡거려갖고 뭔가 불편감이 있다. 그럼 그것도 꼭 한번 진찰을 받아서 확인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행복하게님께서도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원장님, 저는 비고골절과 경비인대 손상으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발목골절은 외상 관절염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연골 손상은 없다고 하셨는데 저의 부상도 높은 확률로 관절염이 올까요? 골절 및 경비인대도 지금 괜찮다고 해도 추후 몇십 년 뒤에 관절염이 무조건 오는 걸까요? 관절염 걱정에 걷는 것과 운동도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일단은 경비인대 손상과 비골 동반됐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가능성은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경비이계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 복숭아뼈하고 이 정강뼈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이게 약간의 어떤 2mm만 조금 이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 전체 어떤 그 발목 연골에 가해지는 하중의 변화 90%가 바뀐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경비기계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치료가 잘 돼서 완벽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무래도 좀 외상 후 관절염 발생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거를 지금 신경 써서 운동을 안 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꼭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질문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까치발을 할 적에 뒤꿈치가 제대로 안 들리고 자꾸 다리 뒷부분에 힘이 빠진 느낌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아킬레스 건염 진단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통성제 보겠는데 차도가 없는데 타이를 의심해 봐야 할까요? 하고 우리 조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좀 힘이 빠진다는 느낌이 있으면 좀 확인을 일단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일단은 이게 올라가는 게 일단 되긴 된다라고 하면 특히 한 발로 된다면
그러면 제가 볼 때 아킬레스건 파열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파열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성 파열인 경우에서는 한 발로 뒤꿈치 찍기가 대부분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거 보셨으면 한 발로 한번 서보세요. 한 발로 서서 이게 되나 안 되나 보시고, 한 발로 안 된다 싶으면 무조건 빨리 급히 병원 가보시고요. 일단 그게 아니다라고 싶으면, 우선 제가 볼 때는 증상이 특별히 없다 싶으면요, 한번 이제 그냥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차도가 없다라고 말씀 주신다면 일단 파열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건염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한번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리가 안 좋아서도 종아리 힘이 없어갖고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까지도 감별해 봐야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이제 벌써 10시 50분이라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어떤 이제 그 주제가 되는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마지막 이제 결론은 이거죠. 어쨌든 수술 하나 안 하나 괜찮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오랫동안 잘 관리를 해야 된다가 오늘 아킬레스건 파열의 어떤 치료에서의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어떤 주제를 또 한번 고민해보고 찾아뵐 테니까요. 한 달 동안 또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